관세전쟁 앤드 프리버드 7. 벌거벗은 세계사 207회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세계사 속 관세에 대한 이야기. 아무튼 오늘은 어제 10일 화요일 방영했던 tvN 벌거벗은 207회 트럼프 관세전쟁. 관세는 어떻게 세계사를 바꿨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하는데요. 관세. 관세는 한 나라를 기준으로 그 나라에서 수출 및 수입이 진행되며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별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이 여행 중에 현지에서 물품을 사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관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는 건 역시 관세에 속하고요. 이런 관세는 보통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수입 경쟁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로 부여되는 편이며 수출품의 경우 어지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수출 관세를 잘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상호관세 때문에 유독 더 많이 관세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방영했던 벌거벗은 207회 트럼프 관세전쟁. 관세는 어떻게 세계사를 바꿨나에서는 세계사 속 관세의 역사와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관세. 이날 방송에 따르면 최초의 관세 관련 기록이 발견된 곳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요. 서아시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문명으로 북쪽의 바빌론, 남쪽의 우르크 같은 도시들이 발전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풍부한 농산물이나 올리브 오일을 팔고 건축에 필요한 석재나 귀금속을 사오는 무역을 활발히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로를 활용한 무역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강을 지날 때 상인들에게 통행세로 세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관세의 기원이라고 하네요. 사실 관세의 한자 관부터가 관문의 관과 한자가 같기도 하죠. 이윽 키은. 무튼 현재도 세금 내기 싫어서 밀수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통행세가 부담인 상인들은 관문을 우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 오늘날 밀수의 원형이겠습니다. 히읗. 아울러 메소포타미아 외에도 상인들이 무역할 때 관세를 거둔 나라가 있었는데 역시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던 이집트였다고 합니다. 다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세금의 경우 물품별로 세금을 매기는 현대의 관세 개념보다는 통행세, 입항세와 같은 사용료에 더 가까웠긴 했죠. 현대적 의미의 관세의 시작, 로마 제국. 그렇다면 오늘날의 관세 개념처럼 세금을 도입한 곳은 어디가 처음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천년 제국 로마였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서기 2세기쯤 유럽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역사상 유례없는 영토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로마는 각 지배지에 속주를 두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도 로마와 속주들과 무역을 활발히 진행했다고 하며 항구와 속주 경계 등에 세관을 두고 본격적으로 관세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는 세관을 지나는 수입품에 대해 2.5%에서 12.5%까지 표준화된 비율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로마 제국은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며 특히 사치품에 대해서는 25%라는 높은 관세를 부여해 국가 재정 보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중앙의 힘이 약화되면서 로마 제국의 관세 정책은 힘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유럽 전역이 여러 영주들이 다스리는 소국들로 분열되고 봉건제 사회에 진입하면서 유럽의 무역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관세의 중요성 역시 약화됐다고 하네요. 절대왕정과 관세. 그러던 중 다시 관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가 도래했으니 바로 절대왕정 시대였는데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봉건 시대를 거쳐 왕의 힘이 강해지고 국가 시스템이 중앙 집권화됐는데 때문에 국가 간 무역과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관세의 중요성 역시 대두된 것이었죠. 이날 방송에 따르면 그런 절대왕정 국가의 선두주자가 바로 스페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한 스페인은 중앙 집권 국가를 구축하는 한편 포르투갈과 더불어 대항해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당시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신항로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점령 및 약탈하면서 유럽 최강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대규모 은광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 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당시 은이 기축 통화처럼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스페인의 국력 강화는 자명한 일이었겠네요. 그렇게 스페인이 절대왕정을 뒷받침할 재정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해 무역을 통해 은과 자본을 축적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상주의 정책은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 국가 재산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기에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관세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된 것이었죠. 당장 스페인의 경우에도 식민지 상품을 철저히 독점하면서 스페인으로 가져온 이 상품들의 관세를 붙여 유럽에 재수출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 패권 국가의 흐름처럼 스페인의 뒤를 이어 유럽의 해상 무역을 장악해간 곳은 네덜란드였는데요. 네덜란드는 특히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개 무역을 본격화하면서 세계 여러 물품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모인 후 유럽 내륙의 각국으로 수출됐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세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를 꺾고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구축한 곳이 영국 대영제국이었고요. 당시 영국은 강력한 관세 정책인 항해 조례를 통해 네덜란드를 통상 압박했다고 하며 결국 이런 관세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무역 전쟁이 1652년 발발한 제1차 영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난 전쟁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영국이 승리자가 되면서 영국은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고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대영제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모든 걸 쥔 영국은 항해 조례를 폐지하면서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미 넓은 시장을 확보해둔 영국은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관세를 인하한 것이었죠. 물론 결코 공정한 건 아니었던 게 양소국의 관세 자주권을 뺐고 자국 상품이 더 잘 팔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했다고 하니 말이 자유무역이지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셈이었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러한 영국의 자유무역의 위기를 느낀 나라가 있었으니 미국이었다고 하는데요. 19세기 후반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된 미국은 영국에서 값싼 공산품과 원자재가 대량 유입되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는 하원 의원. 재직 시절인 1890년 맥킨리 관세법을 발표했는데요. 이 맥킨리 관세법에 의해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약 50%나 인상됐다고 하죠.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담으로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모습이 과거 윌리엄 맥킨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역시 꾸준히 맥킨리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무튼 맥킨리 관세법 제정 후 실제 미국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맥킨리 관세법이 성공적인 정책이었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선 것처럼 당시에도 똑같이 유럽 각국에서 보복관세를 부여하면서 미국의 농산품 수출길이 막혀버렸거든요. 아울러 높은 세금으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고관세 정책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후인 1894년 맥킨리 관세법이 폐지됐다고 하네요. 그러던 미국은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시기를 맞이하면서 자국 경기가 어려워지자 다시 고관세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극단적 보호무역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었다고 합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따라 2만 개가 넘는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가 대폭 인상됐는데 법 발표 후 1931년 평균 관세율은 53%, 1932년에는 59.1%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높은 관세를 통한 수익으로 대공황을 극복하려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나만 관세를 올리고 상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 이전처럼 똑같이 각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여하면서 미국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세계 패권 국가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전 대영제국이 그러했듯 국제 자유무역의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립된 것이 1947년 GATT-GENERAL 어그리먼트 안테러프스 언드 트레이드인데 이 GATT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WORLD 트레이드 오거너제이션로 이어졌고요. 도널드 트럼프 다시 고관세의 칼을 빼들다. 그러던 중 다시 미국은 고관세 정책을 빼들게 됐는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였죠. 이번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185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도 25%라는 관세를 사실 1이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이러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 주요국들이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과거의 맥킨리 관세법,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절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이날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사업가 시절부터 고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고관세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1987년 도널드 트럼프는 자비를 들여 고관세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왜 관세 전쟁을 이어가는가? 이날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고관세 스탠스는 그의 정치적 입지 확보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던 미국 북부의 공업 중심지대인 러스트 벨트의 지지를 받은 것이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은 전술한 것처럼 제조공업 중심지대였기에 과거에는 번성했고 현재는 국제가격 경쟁력 등에 밀려 쇠락한 곳인데요. 때문에 트럼프는 고관세 정책을 통해 다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일으켜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이는 트럼프가 재선된 2024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호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전통적인 목적인 재정 확보의 측면도 있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치며 재정수지 적자 역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돈 쓸 곳은 많고 늘어나는데 세금 수입은 부족해 나갈 돈이 들어올 돈보다 많은 것인데요. 2024년 기준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라고 하니 디귿디귿디귿. 그리고 현재 매년 미국 재정 적자 금액이 약 2조 달러씩 쌓이고 있는 상태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 부도지의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갈라선 모양새라 또 어찌 될지 히읗히읗. 아무튼 방만한 재정 운영 점검 및 각처 부서 인력 감축을 진행해 연방 공무원 약 7만 5천 명, 포함 12개 이상의 주요 기관에서 총 20만 명 이상을 해고 조치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재정 적자가 개선됐느냐는 다른 문제겠지만요. 실상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펼쳐도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관세를 피해 베트남, 멕시코 등 미국의 제3국의 우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러한 우회 수입 역시 막겠다는 것인데 일단 관세 도입 시 일시적인 수입 증가는 반드시 나타날 텐데요. 다만 이는 수입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 정책 역시 진행될 것이기에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유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정식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면서 경제 급성장을 이어왔는데요. 반면 미국은 무역 적자 폭이 연일 커지고 있는데 전체 무역 적자 중 3분의 1이 대중무역에서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은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형국인데요.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어떤 수단으로든 견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실제 미국 FBI가 공개한 스파이 혐의 도주자 명단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하니 결론적으로 지금의 고관세 정책은 서로가 서로에게 출혈만 강요하는 결론으로 갈 것 같은데요.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고관세 정책은 결국 시한폭탄과도 같이 싶네요.